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차 마지막 토론의 공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명론 진행을 맡은 에밀리. 브라이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요하게 다룰 게 있어서요. 투신 보고서와 검토 기업 체크리스트 비교하는데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신 보고서와 검토 기업 체크리스트 비교가 끝나면 이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한 후에 이제 종료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보고서랑 이제 체크리스트 비교에 대해서 각자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발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 오늘은 조금 시간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시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토신 보고서와 검토 기업 체크리스트 비교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데이톤에 대한 보고서와 이제 체크리스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해서요. 두 번째는 독립생활, 세 번째는 무방, 네 번째 옐로우 퓨처, 다섯 번째 이유 있는 사람들, 여섯 번째 클로이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신 보고서와 체크리스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한 기업 이유 있는 사람들은 투신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사람들은 검토 기업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톤에 대한 준비를 해주신 브라이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발표 시간은 보고서랑 체크리스트 합쳐서 한 10분 정도, 한 기업당 10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보다가 한 2, 3분 정도 남았을 때 뭐 2분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 될까요?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10분 진행하도록 하겠고, 보고서는 이제 올려주신 것들을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혹시 장표 넘어가는 걸 원하신다면 넘겨달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장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오늘 진행도 맡았지만 데이톤과 옐로우 퓨처 이 보고서 발표도 함께 맡게 돼서 지금 정신이 살짝 없는데요. 데이톤 발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톤은 저희가 이제 AI CCTV 기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상탐지 기업이 훨씬 데이톤을 표현하는 단어로 맞는 단어고요. 이 AI 산업에 있어서 요즘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AI 스타트업 중에서 AI 유니콘이 65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 한국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AI 유니콘을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지원을 하려는 정책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데이톤에 대해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인공지능 AI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상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 이미지 분석, 이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AI CCTV 분야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 분석. 자, 이거는 지금 금융 분야에서 데이톤이 메시업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을 기존에 존재하는 컨텐츠들을 합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뜻하는데 기 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데이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엣지 기반 AI 플랫폼 분야라는 부분은 여러분 전기차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요. 각각 중앙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AI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고 거기서 바로 수행을 하고 그 정보들을 중앙 시스템으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분은 기업 내부 임직원 지분이 100%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팁스 선정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번 주 내로 입금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분은 이제 팁스 이후에 저희가 다시 여쭤보고 지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프리-A 단계에서 포스트머니 밸류 100억 그리고 투자 유치 목표 금액 20억 중 현재 11억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협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톤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밸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딜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김동현 대표님께서는 기술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공학자신 줄 알았는데 기획을 주로 하신 문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야가 기술자로서의 시야가 아니라 정말 사업가로서의 시야로서 이 창업은 작년 7월 9일 창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1년 만에 성장 속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KT 재직 중 약 4년간 정도 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업 준비로는 기획과 더불어 이 팀 메이킹, 이 기술 엄청난 이제 역량과 경험을 가진 기술 엔지니어 분들을 섭외하기 위한 시간들, 그리고 네트워킹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들로 준비를 하셨다고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AI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유니콘 개수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글로벌 AI 시장이 81조로 2020년 40조에 비해 2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이. 그만큼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 중 핵심 산업으로서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만한 성과를 보이거나 지표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AI 산업에 더 집중하고 다양한 투자 관계자들이 더 관심을 보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톤을 추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톤의 장점 중 하나는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투자 트렌드가 매출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높은 밸류 또는 투자 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이제 법인 설립 이후 매출 8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매출 37억을 확정한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투자사들이 중점으로 보고 있는 이 암흑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춘 회사,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과 성장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해외 경쟁력 보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천 기술의 보유 여부가 사업 확장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원천 기술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증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주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과 데이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한 확인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 본질적 관점을 가진 이제 네트워크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데이톤의 기술은 확실히 경량화된 기술이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도 또는 현재 산업 분야에서 데이톤의 의뢰가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의뢰들을 바탕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자체 개발한 이제 원천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가볍고 C 언어 기반이라는 게 좀 가벼움을 뜻하는데 이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척도 중 몇 가지가 속도, 전력량, 그리고
CPU, GPU 등의 이 반도체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데이톤의 프로그램은 CPU만으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C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좀 더 쉬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자바 등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C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좀 더 컴퓨터 언어의 본질에 가까운 언어로 엔진이 개발되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군과 매시업을 통한 산업 확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O 부분에서는 데이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최대한 빠른 IPO를 바탕으로 산업 성장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투자 유치에 있어 현재는 미래 가치와 그리고 현재 가치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초점 관점 중 하나인데요. 이 매출 기반이 부족한 회사는 당연히 IPO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매출이 잘 일어난다 하더라도 2분 3분 남았다고 남았습니다. 2분이군요. 예, 미래에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저희는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성장성 이 기술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저는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중인 투자사는 다음과 같고요. 이 중에서 현재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에서 팁스 확정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데이톤 투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번에 정했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상이 참 많아요. 자, 후속 투자 가능성 같은 경우는 팁스가 투자했다는 거 이게 스타트업에서는 거의 등용문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다른 타 기업보다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상에 제가 이제 위치를 시켰고 페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재 CCTV 산업들이 이미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정확도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데이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닌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을 냈고 매출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억, 올해 37억으로 상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 제가 이거 잘못 넣었네요. 성장 속도가 상이고 투자금 활용이 중인데 성장 속도 역시 1년 동안 성장한 모습을 보면 충분히 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금 활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엔지니어 중심 개발 그리고 이제 인력 확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투자금 활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이슈에 있어서는 AI 유니콘이 만약에 데이톤이 첫 발로 이제 첫 스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슈를 끌고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팀 역량은 IR 덱을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 데이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0분 안에 이렇게 보고서랑 이거를 다 같이 발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는 이제 상중하를 이제 브라이언이 데이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혹시 이걸 보시고 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좀 질문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이제 질문 주시고 이야기해보면서 이 상중하를 약간 이제 뭐 조절이 필요하면 조절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매출하고 영업이익 쪽 부분에서 이제 매출 쪽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 영업이익 쪽은 결국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원가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혹시 그게 좀 확인이 됐을까요? 원가율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업이익률은 IR 덱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제 기억상으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어쨌든 여기가 현재는 그 SI 그러니까 수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단가 그 건건별로 그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클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그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거는 우리가 섣불리 상을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음, 저 야니인데요. 그 약간 연결되어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실사를 기본적인 건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뭐 외감도 아니고 뭐 저희가 재무제표를 이제 본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 그냥 이거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 저기 아이를 못 들어서 이 보통 지금 수주한 거가 납품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기간을 뭐 얼마 정도 걸린다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 37억 매출 확정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회계적인 의미의 그 37억이 실제 올해 매출로 다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37억이 수주가 된 거고 이게 보통 수주한 거를 납품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뭐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올해 매출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37억이 아니라 뭐 그거의 일정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다 그냥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제시에 의하면 37억에 이제 8억 이익 이렇게 되는데 정말 뭐 그 정도 낼 수 있으면 뭐 전 되게 좋은 회사 맞는 것 같고요. 그건 확인을 그냥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실제로 1년 이상에 걸쳐서 그 수익이 인식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게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매출과 원가를 잡아야 될 텐데 원가는 뭐 그해 발생하는 원가가 잡힐 거고 이제 매출은 그 뭐 진행률에 따라서 그 진행률만큼 잡힐 텐데 그렇게 이제 잡았을 때도 실제로 정말 올해에 8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뭐 지금 외감은 아니더라도 기장은 하고 있을 거라서 지금 이미 7월 뭐 중순 정도 뭐 돼가니까 6월까지 아마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계 처리된 결과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년도 매출 부분 이제 회계 재무제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밥에게 공유를 해준 상태인데 이제 단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제표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밥이 따로 공유를 주실 것 같고 22년도 재무제표는 아직 따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21년도 뭐 보셨을 때 매출이 8억이고 뭐 이익이 혹시 얼마 정도 섰을까요? 매출만 제가 확인해서 매출은 7억 8천, 7억 9천 정도인 걸로 확인했고요. 네네네네. 네, 이익은 제가 네. 21년도 7월 9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9월에 설립을 했는데 21년도에 8억치를 수주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12월까지 납품을 다 끝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뭐 확인하면 되겠죠. 보통은 약간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예, 그러니까 수주는 했지만 금액은 확정됐지만 실제로 이걸 이제 어쨌든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형태가 될 거라 보통은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긴 하겠죠.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이톤 같은 경우는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제 뇌를 저희가 주는 거다 보니 바로바로 적용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매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잠깐 공유를 다시 드리면 21년에는 이제 이상탐지 사업 스콜넷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수주했고 현재는 요 5개를 통해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이제 데이톤은 BEP를 넘기는 지표를 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능한 선에서 월 재무제표 월 손익 정도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8, 9월 정도의 BEP 달성이 목표면 뭐 한 6월 정도에 이제 어쨌든 약간 손실 이익률이 뭐 BEP 가까이 가고 있으면 뭐 그게 말이 되는 현실적인 계획일 것 같고, 그렇다면 좀 안정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익을 내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건지가 이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질문 있는데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데이톤 1순위로 꼽는 분들이 혹시 누가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 뭐지 질문드린 홍유진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다른 기업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데이톤 자료를 아까 보여주신 거를 좀 보고 좀 흥미가 좀 생겨서 뭐래요 여기가 1번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주목을 한 점이 일단 그 경영진 분들이 되게 그 원래 그 경력이 좀 약간 검증이 되신 거랑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신다는 거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기업 분들도 물론 이제 진출은 하긴 하지만 이거는 기술 쪽이라서 확실한 거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협력사랑도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 협력사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그 동경 증권거래소에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약 체결되는지 아니면 MOU 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있는 그런 CCTV 기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중국이 워낙 중국제를 쓰면 중국에 다 정보가 흘러가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거를 뭐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뭐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런 데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되게 죄송한 말인데 다른 기업들 경우 예를 들어서 뭐 D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션이라는 게 되게 한국적인 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부동산을 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탐 시장이 되게 작죠. 근데 이 CCTV 관련해서는 CCTV 관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옵팀이라는 회사를 보면 뭐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쪽의 이미지 센서 기술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크다 보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IPO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KT에서 근무하셨던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기술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뭐 기술도 중요한데 그 협력사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매출 만들 때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느냐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자료 여러 가지 보고 나서 데이톤이 좀 가장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더 의견이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밥이 저게 재무제표 21년 공유해줘서 제가 퀵하게 봤는데 지금 21년도 아까 7억 8천 매출이 맞고요. 근데 7억 8천 상품 매출 7억 8천이고 상품 매출 원가 7억 7천이거든요. 그래서 7억 8천 팔아서 원가 1,000만 원 이익 남긴 거기 때문에 그 이 매출은 아주 이거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뭐 시스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1%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출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영업력이 있으신 거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빨리 일으킨 거는 그 능력이신 건데 결국은 그거의 수익성을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난 매출은 물론 이게 이제 초반에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레퍼런스 때문에 굉장히 저가 수주를 해서 그랬을 확률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7억 8천 매출에 딱 매출 이익이 딱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억 8,670만 원이 매출이고 7억 7,670만 원이 원가라서 딱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긴 거 보면 요거는 그냥 한 건이잖아요. 한 건 그냥 수주하면서 요거 그냥 1,000만 원 남기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 매입을 해가지고 1,000만 원 남기고 넘긴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양이 말씀 네. 이걸 보면 22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2년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다 정도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상당히 음.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RBM이라는 이 딥러닝 기술을 이제 최근에 개발 완료하셨다고 제가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이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더 디벨롭 시키는 이 과정 중에 있었다고 이제 전에 듣고 있었고, 얼마 전 오프라인 미팅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RBM 개발 완료가 곧 이제 될 예정이다라고 하신 부분이 이제 이 완료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야니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확인해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도 이익을 잘 확보 못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매출은 오히려 잘 늘어나는데 오히려 약간 원가, 그러니까 워킹 캐피탈 관점에서 돈은 늦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 21년도는 오히려 돈을 빨리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적은데 이게 약간 매출 채권은 좀 나중에 받고 그 뭐 제작은 먼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캐시로 약간 말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좀 있었긴 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비즈니스는 재무실사를 조금 하긴 해야 된다. 나중에 요게 만약에 합의 되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로 좀 얘기하면 이제 경쟁사 부분도 있고 뭐 경쟁사가 사실은 협력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비율이 만약에 저런 기업들과 뭐 현대 HCN, SK, CNC랑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또는 정보 과제를 했을 때의 그런 이익률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브라이언이 뭐 RBM 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예.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서 좀 알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 봐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기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독립생활입니다. 네, 독립생활은 데이빗이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혹시 안 됐나요?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면 될까요? 발표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네. 2, 3분 전에 알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빙 프롭테크의 선두주자 고수 독립생활을 투자 검토 보고서 발표하게 될 그룹 B 엑셀러레이터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 네. 네, 우선은 저희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생활은요,
연간 1조 7천억 규모의 고시원 월세 거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속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국내 최대 고시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이러브 고시원을 운영 중인 카페 장이자 현재 고스플러스의 대표이사인 박영은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네이버 카페에서 그다음에 이 독립생활이라는 어플로 그 유저들이 유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잠재 고객을 수월하게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고시원 업계의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효율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생활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기존 고전적인 탐색 방식에서 벗어나서 고시원의 검색에서부터 입실에 이르기까지 약 10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리얼 컨텐츠 연동 디지털 트윈 XR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고시원 내부를 완벽히 구현함으로써 이용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룸투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스플러스는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특허와 정부 지원 사업 수행 및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는 현재 이 플랫폼 시스템, 이를 활용한 운영 방법 및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출원을 지금 한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한국벤처투자 킵스R 사업을 2021년 5월에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획득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죠. ICT R&D 혁신 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을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개발 비용 및 개발 비용으로 4억 1,600만 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획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상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좀 이제 앞으로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올해 SBS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SBS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방송 출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연 대표가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IR 작업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이제 정부 지원 및 시상금은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기업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및 수익 모델의 요약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X 콘텐츠 연동형 코리빙 프로테크 플랫폼이 이 독립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살 수 있는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독립생활의 플랫폼을 통해서 편리하게 생활 공간을 검색, 계약, 결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기본 정보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박영 대표가 이제 이 고스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지분을 보시면요, 현재 내부 임직원 지분은 88.67%입니다. 그리고 SS2 개인 투자 조합이 두 차례 투자로 집행이 되면서 약 10%의 이 조합 투자건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개인 이제 지인을 통한 투자금을 받아온 상태라 지분 구조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가치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인데요. 프리머니 밸류로는 지금 60억이고 투자 희망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 및 시장 분석. 첫 번째로는 박영은 대표이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회원수 8만 5천 명이 가입한 아이러브 고시원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 중입니다.
제가 박영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패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리더, 그리고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한데 뭉친 끈끈한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박영 대표가 사업을 한번 이렇게 폐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에 선정돼서 현재 고스플러스를 안정적으로 정착한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네, 이 시장 분석은요. 현재 이제 그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은 나날이 증가하지만 상승하고 있지만 1인 가구도 2억씩 증가하면서 여러 사람이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주거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 36조 원의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시원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이고요. 여기에서 골스플러스는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사로는요, 여기 어때와 그 야놀자 같은 일 단위 숙박을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직방과 다방과 같은 연 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생활의 플랫폼은요, 월 단위 숙박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고시원, 쉐어하우스, 호텔, 오스피텔 같은 생활 숙박형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투자 검토 중인 투자사는 현재 YN 아처, 미래 기술 지주, 그다음 코맥스 벤처러스 투자와 현재 관련 협의 중이고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추가적인 내용을 여기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그 단톡방에다가 현재 진행사항, 오늘 제가 바로 받은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스플러스가요, 41개사의 콜드메일, 그 투자사에다 이제 콜드메일을 보낸 다음 연락이 먼저 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IR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가지 기업, 그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그겁니다. 그 팁스 운용사들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향후 이제 그 지표를 보고 이제 뚜렷한 지표의 상승이 나온다면 투자에 어떤 의향이 있다라고 각 기업들이 이런 발표 그 전달을 함으로써 후속 투자가 앞으로 좀 상당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분 남았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거래되었을 때 그 받는 이실로의 11.9%를 수수료로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객화가 된다면 1년에 12달 결제되는 주거 비용으로 지속 가능 거래 발생 및 수익이 점차 증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립생활 생활용품 키트 판매나 무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고시원 제공, 직영 고시원 운영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성과 지표로서는요, 현재 아직까지는 매출을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그 지표들을 급상승시키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후속 투자를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성장 로드맵으로 보시자면 2023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예정이고요. 3년 이내에 현재로서 예상 가능한 매출 목표는 57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운영이라던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독립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제 한 장표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 투자 가능성은 첫 번째로 이제 상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인 투자 조합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이런 팁스 운용사들도 이런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 투자를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후속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깃은 그 월 단위 거래 그 고시원 시장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타깃을 좀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떤
그 니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제가 둥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이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뭐 다른 기업보다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그런 지표를 통해서 또는 이제 어떤 현재 어떤 광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성장 속도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요. 앱 출시가 지난달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다고 하지만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광고나 홍보의 적극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상으로 성장 속도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투자금의 활용은요, 아마 마케팅 고도화 작업으로 아마 그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투자금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성장이라던가 매출에 극대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향후 1인 기업, 1인 가구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이슈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대표와 팀의 역량입니다. 아마 다른 기업의 대표님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박영현 대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패를 한번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추진력과 그다음 목표 지향적인 어떤 CEO의 마인드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네, 발표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분을 더 쓰셔가지고 제가 빨리 끊고 싶었어요. 너무 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아까 전에 그 재무제표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적자인 상태로 인수되거나 네.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뭐 8, 90%인 것 같아서 네. 스타트업에서 재무제표 영업이익을 초반에 따지기 네. 시작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네, 맞습니다. 한글의 재무제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혹시 그 네. IR 자료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니 아까 지금 보여주신 재무제표 거기 페이지 있던데요. 네네네네. 네, 거기 보여주시면은 네, 맞습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이 1,000만, 10만, 100만, 3억 5천인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적자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3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천, 3억 5천이고 2024년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한 50억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회계사님도 계시고 이제 많이 네. 투자하신 분도 계시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5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네. 2024년에 이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감이 저는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제가 사실 좀 대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네. 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대답이라기보다는 저도 생각을 한 게, 네. 이게 여기 아까 채팅에 적어주신 그 회사들 벤처 네. 캐피탈의 그 가치를 보면 밸류 100억에 펀딩 10억이 있었거든요. 이브나이트에서. 근데 사실 2024년에 그 매출이 100억이고 영업이익이 50억이면 사실 이 회사의 밸류는 저는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억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재무 계획의 네.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엑셀 계산이 아니라 어떻게 네. 해가지고 50억을 만들겠다는 그게 없으면 사실 뭐 2024년에 사실 그 매출액이 199억이 아니라 사실 네. 20억, 30억만 돼도 저는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억, 30억만 돼요. 그러니까 네. 요 그 매출액에 대한 자세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액션 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개연성이 있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대표님의 역량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해봐가지고 상당히 그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무에 관해서 네. 사실 되게 상세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질문 드린 이유가 네. 사실 지금 뭐 100억 이러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회사가 나중에 5년 후에 적어도
뭐 한 3~4배라도 저희가 엑싯을 목표로 한다면은 400~500억의 어떤 그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느냐를 좀 개연성 있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매출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의 자금을 통해서 사무실도 되게 멋지게 하시고 되게 희생을 하시면서 직원 채용하고 하시는 거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꾸미지 않고 매출이 네. 없이 10명이 뭉쳐있는 스타트업과 네. 대표님처럼 어느 정도 갖추시고 하시지만 아직은 매출이 없는 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네.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네. 들어서 네. 밸류를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검토한다면은 네. 100억이라는 기준은 너무 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뭐죠? 그 표현이 조금 제가 그 오해를 좀 부를 수 있게 한 것 같아 좀 좀 약간 수정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매출이 과거에 이제 그 어플 출시하기 전에 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과 연관된 매출은 없었고요. 앱 출시가 되면서 지금 사실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입실 이제 유저들이 발생을 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일요일 날도 저희가 이제 산행을 갔다 왔는데 그날도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작지만 뭐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있는 동안에서도 결제가 되고 있는 현황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매출에 대한 또 영업이익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저희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요. 예. 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이러브 고시원 유저 네. 요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한데 네. 이게 혹시 개인정보 이슈가 없게끔 잘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으면 괜찮고 그러니까 네네. 원래는 네.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맞습니다. 네. 그 카페에다가 당연히 저기 앱 홍보나 이런 거는 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 네. 그 정도면 제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거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뭔가 활용해서 뭔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에셋일 것 같은데 그걸 네. 활용은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개인정보 이슈는 네.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가령 어떤 이제 고시원 생활함에 있어서 뭐 어떤 불편한 점이 어떤 것들인지 약간 설문을 이제 그런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게시판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설문들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회원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설문을 통한 데이터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는 제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앞단에 보면은 이제 시장조사 분석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첫 네. 번째 페이지였나? 네. 네. 그렇게 한번 장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거기 보면은 시장이 2009년부터 해서 이제 약 2배 잠시만요. 그 페이지 네. 같이 네. 그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의 이제 고시원 수 시장 분석의 5번째 꼭지 보면은 2009년에 6,000개에서 2020년에 11,000개 이제 90% 그러니까 약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갭을 보면은 이제 약 한 11년 동안 이제 2배 오른 거죠. 90%. 네, 근데 그렇습니다. 1년에 이제 약 한 9% 평균으로 치면은 연 단위로 시장이 9%씩 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커져나가는 9%의 속도만큼 이제 마켓 네. 셰어를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네. 매출의 증가율은 이제 9%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우리나라의 고시원이 지금 11,000개에서 2022년, 23년, 25년 갈 때 11,000개가 막 15,000개 막 상가가 또 그 좀 소상공인들이 막 고시원으로 개조해가지고 뭐 이게 2만 개, 3만 개, 4만 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이제 드는 거죠. 예, 아, 네. 그거는 이제 고시원의 수가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고시원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 그때는 이제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네. 요즘 봐서는 고시원의 모습이 막 생겨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지는데 요 네. 숫자 연단위 9%의 성장률을 보니까 네. 이게 딱 매칭이 약간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우려의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고시원뿐만 아니라 월 결제 기반 뭐 이런 쉐어하우스라던가 또는 이제 독립생활 자체적인 어떤 고시원을 뭐 설립을 해서 직영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매출의 다변화를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네, 조금, 네, 참고를 하시기에는 조금,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번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네,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단위 이제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네. 연단 증가율을 이제 연단위로 쪼개보면은 이제 네.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증가율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초반에 이제 한 20%였다가 뒤로 갈수록 뭐 9%, 5%, 4%, 3%, 2% 지금 현재는 연단위 성장률이 한 1%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쪼개보았을 때 만약에 후반부로 갔을 때 연단위 성장률이 만약에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하면은 네. 약간은 성장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부분도 제가 네,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이제 투신 보고서를 처음 쓰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미진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저도 이제 주어진 정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진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이거 그냥 네. 이건 어차피 답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네네.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네,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열어서 보고 있는데 3D 저거 투어 이게 되게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파워드 바이 메타포트라고 돼 있는데 메타포트가 보니까 나스닥 클래스 A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총이 한 1조 4천억 맞아요. 정도 되는 회사고 네. 요 회사의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 맞습니다. 회사의 기술을 쓰는 거가 뭐 지금 현재 뭐 약간 수수료를 뭐 내고 있는 구조인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요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을 어쨌든 다른 회사의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와 맞습니다. 관련된 뭐 나중에 그러니까 리스크나 아니면 현재 요걸 쓰고 있는 수익 구조, 그러니까 비용 네. 구조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지금 김도윤 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이 이제 어쨌든 뭐죠? 증강 뭐죠? 서라운드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하면 그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메타포트라는 회사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눈에 보이는 시각화를 시키는 작업을 그 메타포트라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공동 CEO인 김두수 CTO 분에게 CTO실 거야 아마. 예, 공동 창업자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수의 지불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렇게 뭐 어떤 비용의 증가가 많이 차지하진 않고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응답은 카카오톡 저희 이제 오픈 톡방을 네.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무방. 저희가 지금 해야 할 게 조금 많이 남아서 시간을 조금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방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넘겨주세요. 예. 무방은 그 월세 보증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월세 보증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영원해서 보증금을 없애주는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월세를 무방에서 보증해주고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넘겨주세요. 무방의 강점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김준영 33세고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경험과 엑시트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무방 같은 경우는 홀로스탠딩이랑 그다음에 KRG 그룹이랑 두 개가 합쳐져서 22년 5월 달 말에 인수합병을 시키고 대표이사 김준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결권 행사 지분 그다음에 대표이사 김준영의 실제 지분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의결권을 보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72.14% 이제 의결권 행사 지분으로 갖고 기존에 이제 다른 그런 인수합병을 한 하나의 회사의 의결권을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같은 경우는 뭐 경동인베스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롯데벤처스, 한국사회투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시하는 그런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은 30억이고 기업 가치 1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무방의 강점은 경쟁사가 이제 피터팬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사일 건데 피터팬은 SGI 서울보증의 어떤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방의 전용 월세 보증 상품을 서울 SGI 서울보증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22년 5월 달에 됐고요. 그래서 SGI에서 월세 12개월치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터팬에서 만약에 월세 보증을 뭐 이렇게 서울보증이랑 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서울보증에 가서 어떤 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방 같은 경우는 자체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임차인을 심사를 하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서울보증이 별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려주세요. 그 투자 검토 중인 투자사 측면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IBK 투자증권과 상장 자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임에도 이런 자문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넘겨주세요. 뭐 수익 추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엑셀 파일 뭐 계산된 걸 갖고 있어서 그걸 전달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월 한 6천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출은 월 3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M&A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경우는 경동인베스트가 M&A를 조금 활발하게 하는 그런 투자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방이 뭐 그 월세 거래액이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규모 되면
M&A를 이제 경동 인베스트 주관으로 일단 시도할 그런 계획이 있고 어떤 성장성이나 그런 걸 더 보고 대표이사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하는 데 뜻이 더 있습니다. 예. 상장 안 해봤으니까 엑시트는 해봤지만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 회사가 시장의 어떤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몇 분 됐죠? 아직 시간 5분 남았습니다. 후속 투자 가능성을 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빵빵하고, 예. 그리고 뭐 상장 자문 계약도 들어가 있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중 정도 했는데, 무보증금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이제 피터팬도 나오고 그런 경쟁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 정도 같고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년도 거의 한 중반부터 이렇게 어떤 본격적인 사업 활동이 시작됐고 해서 현재는 월세 거래액을 연 한 30억 정도 연평균 한 30억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흑자 전환 목표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월 3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 같은 경우는 18년 8월에 설립해서 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가 상승했고 21년에 이제 SCI 월세 보증 단독 계약을 하면서 성장이 예측됩니다. 투자금 같은 경우는 이 직영 부동산 4개 확장하고 그다음 뭐 일반적인 그런 인력 구성,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으로 했습니다. 대표팀 역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엑시트했던 그런 사업체의 팀원들이 지금 모방에 다 합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상으로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방 관련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빨리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캔이 크크크크 채팅창에 쳐줘가지고 그 썰렁할까 봐. 예. 썰렁할까 봐 그래.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방은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은 되게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방은 이제 드롭을 좀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가치 150억인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컸었고, 두 번째는 프롭테크 측면에서 이제 무방이랑 독립생활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어떤 그 스킨십을 하면서 사업을 만드는 거는 독립생활이 조금 더 낫겠다 싶고 그리고 오픈 마인드로서 뭐 데이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내려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옐로우 피처. 옐로우 피처는 브라이언이 준비를 해서 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옐로우 피처 제가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옐로우 퓨처는 먼저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고 아니면 생각대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배달 대행 시장 1위부터 4위까지 업체들의 점유율 합쳐도 시장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점에서 이제 옐로우 퓨처는 이 배달 대행 시장의 1위가 되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M&A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 성장 중에 있고요. 현재도 이미 M&A 제안을 받았으나 밸류 상승 후에 M&A를 하기 위해 지금 현재 지표 상승에 KPI 상승에 집중을 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옐로우 퓨처 대표님의 목표는 4배수, 지금의 4배수의 엑시 계획을 목표로 이제 성장하고 계시고요. 옐로우 퓨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년 정도 이제 기업 운영이 돼서 데스밸리를 지나고 이제 얼마 전에 완 프로그램이 제대로 나와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000%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행 기업들이 옐로우 퓨처의 현재 플랫폼 고도화를 의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옐로우 퓨처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은 기타 배달 대행 통합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배달 대행 수수료, 건당 수수료, 변피, 가상계좌 수수료, 이자 수수료 등이 있고요. 총 배달 요금의 10% 내지 12% 정도를 현재 수익률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지분은 현재 대표이사, 권영민 대표이사가 89.1%,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4.5%, 그리고 나머지 투자조합 3.2%, 대구 창조 경제혁신센터 3.2%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 매니밸류 60억에 현재 투자 유치 목표 금액 3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 권영민 대표에 대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출신의 경험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의 코파운더스 2번의 경험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옐로우 퓨처 경영 외에도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들의 엑셀러레이터 포지션으로서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 대표의 뛰어난 역량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달 대행 시장은 활발하게 M&A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위부터 4위 업체들도 몸집을 불리기 위해 M&A를 시도하고 있고 현재 옐로우 퓨처 역시 M&A를 직접 하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들을 인수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목표 역시 M&A를 진행하기 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9월 월간 배달 수행량 30만 건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2월까지의 월간 배달 수행량 50만 건을 KPI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0억의 M&A 제안을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목표 매각은 200억 내지는 300억 정도로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옐로우 퓨처의 이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이 배달 대행 최적 경로 시스템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라이더들의 이동 경로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최적의 배달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라이더들 역시 업무에 있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안전사고에 대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검토 중인 투자사는 저희 공명 1호 이제 토론 시작하고 IR 시작한 이후에 두 곳에서 이제 시리즈 투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투자 기관에 대한 이름은 대표님께서 이제 비공개를 요청하셔서 따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수익 모델 말씀드렸고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0만 건 그리고 9월에 50만 건을 목표로 하고 계시며 21년에 매출 2억, 22년에 이제 현재까지 매출 2억 2천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22년도에 매출 50억 원 예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프로그램 완성과 함께 타 기업들의 이제 핵심 인력 몇 분이 옐로우 퓨처로 오시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함께 올 수 있는 배달 수행량 건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서 50억 원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 로드맵은 다음과 같고요. 옐로우 퓨처를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확실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회사
라는 점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 1등 점유관에는 M&A 목표로 이제 확실한 엑sit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공명 1호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공명 파트너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옐로우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와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추고 걸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저력이라던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저희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달 대행 시장 자체가 시장 형성 규모에 비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옐로우 퓨처가 현재 목표는 M&A이기는 하나 이거는 대표님의 성향상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는 성향이 반영된 목표이고 이 밸류 상승 200억, 300억 정도의 밸류 상승 이후에는 그 후속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제가 대표님과의 미팅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투자자 엑시트 트랙은 빠른 엑시트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속 투자 유치가 일어날 경우 이제 구조 매각을 통한 일부 엑시트를 도와드릴 생각이시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M&A를 통한 기업 전체 엑시트를 24년 하반기 또는 25년 중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옐로우 퓨처의 후속 투자 지금 딜이 들어와 있음에도 제가 중이라는 표시를 한 이유는 대표님 개인 성향상 지분 투자 받는 걸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에 제가 넣었고요. 타깃 페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라이더들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하면서 배달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에 뒀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21년도 기준으로 3억, 2억인데 오타입니다. 2억 22년 기준 현재 상반기 2억 6천만 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현재 프로그램 완성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매출 상을 줬고요. 성장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정도 된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세가 지금까지는 이제 높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를 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성장세가 아주 높기 때문에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자금 활용 같은 경우는 투자금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는 쓸 곳만 투자를 받는다라는 철학 하에서 필요한 금액 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을 원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투자금 활용은 필요한 곳에만 쓰인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중에 표기를 해놨는데 상이 되어 있고요. 대표와 팀의 역량 같은 경우는 대표님 역량 아주 뛰어나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함께하는 팀 역시 6년간 드랍한 멤버 없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잘 꾸려온 것을 바탕으로 끈끈한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상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 딴 건 아니고 그 밸류 사실 이건 다른 데도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긴 한데 그 M&A 제안을 30억에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최근이라고 한다면 물론 저는 하나의 오퍼일 뿐이긴 하겠지만 이제 30억을 M&A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 라운드가 60억에 진행을 하는 거가 이게 약간 보통은 M&A 밸류가 그런 펀드레이징 밸류보다는 높은 게 일반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대표님한테 슬쩍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브라이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점이 아까 전에 되게 혹한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3배에서 4배 엑시스를 보장하는 구조를 짜고 있다고 했는데 후속 투자 가능성은 중이라서 그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속 투자 가능성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 배달 대행 플랫폼 같은 경우는 KPI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KPI 부분이 이제 여기 성장 로드맵에 보시면 배달 수행량 200만 건 정도가 확보됐을 때 여기서 엑시트하실 수 있는 기업 금액은 200억 정도로 현재 M&A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목표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배, 3배에서 4배 정도 말씀드린 거는 이제 50억 내지 60억의 밸류에 저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의 엑시트 계획이 200억 밸류의 엑시트라 단순 계산으로 3, 4배 정도의 엑시트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바로 클로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들, 이유 있는 사람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 있는 사람들은 바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이 상중하 평가만 했는데요. 후속 투자 가능성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런 큰 힘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타겟 페인 포인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푸드 데이터 기반으로 레포팅을 제공하는 경쟁사는 없는데 이제 그 경쟁사 이제 푸드 뭐 예를 들면 반찬 프랜차이즈 회사로 봤을 때 예. 다만 이제 이 레포트가 고도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이 이걸 실제로 받았을 때 어떤 그 가치를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실험적인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월 한 3, 4천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뭐 흑자 목표는 2023년입니다. 성장성 같은 경우는 그 반찬 프랜차이즈 확장 후에 푸드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실현을 했을 때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현재는 어떤 그 투자 유치를 통한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확장을 통한 생존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곳의 반찬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뭐 투자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확장이랑 플랫폼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고 푸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지원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협업이나 MOU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좀 날카롭게 사업 모델을 다듬어서 조금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 있는 사람들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클로이스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클로이스 투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그룹 B 엑셀러레이터 종국이라고 하고요. 네, 다음 장표. 네, 다음. 네, 클로이스는 1400년 전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의 전통 공예 문화인 칠보. 칠보는 사람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전통 공예품 칠보를 활용한 제품으로 한국의 에르메스, 코코 샤넬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 기업입니다.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명품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있는 그 K컬처 붐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칠보를 이용한 제품으로 예술작품, 테이블웨어, 주얼리, 전통 제품 등 다양한 작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이 클로이스의 사업 및 수익 모델은 아주 간단합니다. 칠보를 기본으로 하는 주얼리, 예술작품 등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판매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SM, DM, EM, IC, PM, OM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님이 좀 이 약자를 어렵게 사용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SM은 오프라인 매장을 의미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는 그 울산 본사 갤러리가 있고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이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 매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울산 본사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내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여행자들이 급감함에 따라서 매장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에 국외 여행자들이 유입하게 되면은 이곳들은 매출은 다시 예전처럼 많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백화점 명품 매장 라인에 박스 매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이곳이 매장이 오픈된다고 하면은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DM은 이제 이벤트성 전시장 매출 채널인데요. 특히 이제 현재 그 백화점 VIP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페어를 통해서 제품들을 전시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백화점 VIP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회 보통 한 번 진행할 때 한 이틀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 현재까지 약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매출을 발생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아직은 좀 미미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기본적인 사업자 기본 정보입니다. 클로이스는 주식회사 남정이라는 회사가 만든 브랜드이고요. 업종은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입니다. 설립일자는 2002년 5월인데요. 칠부 공예업은 196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홍범이고요. 본점 주소는 울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직원 15명입니다. 지분 구조는 대표이사인 김홍범이 58%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개인 엔젤 투자자인 한 분이 37%, 나머지는 기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제시한 기업 가치는 프리머니 밸류 기준으로 98억이고요. 다음 페이지.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은 이제 5억 정도를 이번 라운드에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히스토리입니다. 그 브랜드 이름인 클로이수는 칠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클로이조네와 대표 작가 이수경 명인의 가운데 글자 빼어날 수를 합쳐서 빼어난 칠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요. 그 대표이사의 어머니인 이수경 씨가 칠보공예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이제 명인 중에 명인이라는 그랜드마스터로 21년도에 그 인증을 받으셨고요. 1968년도부터 칠보 공예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수경 그랜드마스터는 1968년도에 경복궁 낙선제에서 현재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왕실 칠보기법을 사사를 받으시고 그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칠보의 본고장인 울산으로 내려가서 그 이후에 계속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공예 활동을 지속해 오고 계시고요. 1972년부터 뭐 서울 국제박람회 등 그 세계적인 그 박람회를 통해서 제품들을 알려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수경 작가가 만든 칠보 공예품들은 뭐 미국의 질 바이든 대통령이나 여러 국가들의 원수들의 선물로 많이 제공이 돼서 지금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확인이 됩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전통 공예 제작 기업으로서 이 브랜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 남정은 클로이스라는 브랜드를 세계적 한국 전통의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 김홍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칠보 공예 활동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대학에서 조선과를 전공했지만 2002년 12월에 군대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이 칠보공예 사업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대학을 자퇴하게 됐고요. 2003년도 초에 남정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년도에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영학과를 이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명의는 아니신데 2023년도에 이제 칠보공예에서 분야에서 명인 등록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 네, 시장 분석입니다. 21년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0% 성장해서 약 7조의 규모고요. 2년 뒤에는 약 한 8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고요. 네, 간단하게 제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은선을 손으로 구부려 선태를 만들고 선에 안팎에 유리알료를 채운 후에 800에서 900도 고온에서 이제 굽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을 접하다 보면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수공업 분야인데 과연 생산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님의 설명으로는 이게 수공업이긴 하지만 그 공정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전 공정을 매뉴얼화해서 생산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낮은 숙련자분들을 초기 단계에 투입함에 따라서 이 생산의 효율을 올리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생산 구조를 짰다고 하시고요. 네. 현재 그 투자 검토 중인 투자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경쟁사로는 국내에 채율이란 기업이 있기는 한데 그 채율은 칠보만 하는 곳은 아니고 아직은 그 브랜드가 그렇게 강한 기업은 아니어서 사실 국내에는 딱히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네, 외국 기업으로는 방클리프라는 곳이 있는데 경쟁사라기보다는 저희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기업으로 보이고요. 수익 모델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제품 군별로 원가율은 이제 아트워크 쪽이 한 10% 정도, 주얼리가 한 30% 정도 수준이고요. 이익률은 이제 판매 채널별로 본사 갤러리가 30% 높은 편이고 SM 매장이 약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성과 매출 지표인데요. 21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한 37억이고 부채 규모가 24억입니다. 현재 그 자본도 잉여금을 쌓고 있는 구조고요. 21년도에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매출액이 13억 정도를 달성했고 영업이익을 달성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네, 다음. 그 기업 업력이 20년 이상이 되었고요. 꾸준히 코로나인 20년도만 제외하고는 그 영업이익을 달성한 건실한 기업이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기업으로 파악되고요. 22년도에는 지금 그 백화점 VIP 클래스를 중점적으로 VIP 고객을 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22년도에 이미 상당한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억 정도의 매출을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수익 추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용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은 다른 스타트업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년이 됐다라는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클로이스라는 브랜드를 얼마나 하이 클래스로 명품이란 브랜드로 브랜드 가치를 포지셔닝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이 장표 띄워놓고 보시면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사견으로 회계사님께 화이트께 여쭤보는데요. 아까 전에 보면 목표가 2024년인가가 지금 대비 6배 성장하는 걸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화이트가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VIP 클래스가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이 클로이스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VIP계에서 이 명품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잘만 되면은,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매출액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목표치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게 한국의 대표 명품 브랜드가 되면 시장 이슈가 상위에 위치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중에 위치해 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로이스의 이제 그 주의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과연 그러면은 이 클로이스라는 브랜드를 하이 클래스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만 있다 하면은 그 시장 이슈상에서 분명히 명품 시장에서는 그 큰 포지션 차지할 수 있고 매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좀 뭐 실패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것만큼의 시장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클로이스라는 기업은 아마 제 생각에는 재무제표상 회사가 망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아마 성장성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드라마틱한 다이내믹한 그런 성장성은 좀 이루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중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투자금 사용 용도가 어디이죠, 정확히? 네. 이 기업은 현재 그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원자재 확보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매출을 통한 판매 단가는, 판매 금액은 약 한 2, 3개월 후에 들어오는데, 이게 어쨌든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들 미리 대금을 치러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주문은 밀려오는데 이 원자재 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은 그 유동성 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일부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화점의 명품의 박스 매장을 유치하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생산 인력 확보, 이제 인건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투자금 용도가 이제 백화점 이제 오픈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될 거고, 이제 원자재 이제 구입 비용으로 이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투자금이라는 것도 어떤 성장 기반을 닦아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큰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기반 닦는데 이제 사용되는 게 좀 더 어떤 투자 자금의 어떤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순히 네네. 그냥 매장 하나 오픈하는데 이제 뭐 1억이 투자된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 거기 투자가 될 테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제 원자재 사용되는데 이제 사용되고 만다라고 한다면은 이 투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1년 후, 2년 후 더 큰 매출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 기반 자금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 것 같네요. 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백화점의 명품 매장이 갖는 의미는 사실 그냥 뭐 매장 하나 오픈하는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명품 백화점 중에서도 급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클로이스가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백화점은 이제 이제 아주 하이 클래스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인 그 백화점에 이제 그 명품 라인에 이 매장을 넣으려고 하는 거라서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VIP들을 노리고 있는 마케팅이나 전략적 차원에서 거기에 이 클로이스 매장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게 그냥 단순한 이제 마케팅 홍보 효과를 바라보는 그냥 로드샵의 역할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혹시 우려는 안 해보셨나요? 왜냐면은 이제 네. 백화점의 명품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뭐 몇 평짜리 이제 샵이 오픈될지 모르겠지만 그 샵에 뭐 가령 핸드백이다, 무슨 어떤 저희가 이미 잘 아는 어떤 패션 브랜드의 어떤 유명한 이제 명품을 논다라고 한다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굉장한 매출을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로이스가 그런 핸드백이나 또는 뭐 이런 어떤 고급 브랜드 의류만큼의 그 매출력은 분명히 없을 거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임차료라고 해야 되나? 또는 지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쩌면은 다 충당을 못할지도 모르고 그냥 비용으로서 빠져나가지만 자기는 이제 명품 이제 브랜드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마케팅 효과, 입점 효과, 어떤 레퍼런스 효과 이제 그걸로서만 의미를 찾는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시 우려는 안 해보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VIP 클래스라고 해서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VIP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그 팝업 매장처럼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이틀 정도 진행해서 약 2억 정도의 판매를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순히 그 박스 매장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백화점에 그냥 방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냥 그렇게 그 매장 하나 오픈했다라는 마케팅 효과만을 노린 그런 선택은 아닌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대충 계산했을 때 원가가 이제 뭐 한 30% 정도 난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뭐 보통 백화점의 매출 수수료 구조로 가니까 보통 뭐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데들은 35, 뭐 30% 후반, 좀 이제 좀 낮은 데들은 한 20%, 뭐 중반 30% 정도 하는데, 이제 뭐 30% 중반까지 간다고 해도 원가까지 감안하면 그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명품하고 콜라보 안 해도 뭐 아까 얘기하신 것, 차이트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틀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 나면 지금 이 구조상 한 30%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더 이제 엣지 있는 데랑 뭐 이렇게 협업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하면 여하튼 그 행사에서 손실을 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이제 우려하시는 그 마케팅 효과만 있고 사실은 돈은 까먹는 구조는 아니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해왔던 행사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분 구조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아까 보니 개인 투자자 지분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제가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게 그 지금 개인 투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30% 지분을 들고 계신 분이 이제 좀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말씀을 아직은 좀 아끼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회사 초기 때부터 그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이어서 지금 현재의 이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어떤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타트업이고 어떤 이제 그 VC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대표의 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투자자분은 개인적으로 우호 지분으로 특수 관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우호 지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개인 투자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조직원 계약 감사합니다. 같은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양자 간에 뭔가 하여튼 뭔가 좀 그 엑시트에 뭐 하여튼 이슈가 있거나 그런 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약간 들어서 초기 기업 그 투자하는 VC한테 소개시키긴 했었는데, 여기는 제가 아는 VC한테 소개했었는데 이게 7년이 넘어서 초기 기업 투자 펀드 VC에서는 투자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슈는, 그러니까 완전 초기 기업을 맨데이트 하고 있는 일반적인 VC 펀드는 이제 그 업력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조금 더 태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대표님이 그쪽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태핑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VC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 이게 후자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본인이 만약에 태핑을 많이 안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실 태핑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이런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여쭤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본사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VC나 이제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나기가 좀 그동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격적인 IR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억은 너무 작긴 작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다른 VC들을 열심히 하여튼 뭐 대표님도 알아보셔야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다른 VC가 같이 엮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적어도 5억에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그래도 성장을 좀 바랄 수 있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 이 기업의 대표님처럼 정말 열띤 질문 공세에 막 답변을 이제 엄청 해주시느라 진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채팅창에 이제 데이빗이 아까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채팅창의 공명방에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투신 보고서랑 이런 부분들 발표를 들으시고 난 후에 이제 질문들이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음속에 한 군데 이제 픽한 부분들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기업에 관해서 이제 공명 톡방에서 활발한 소통,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여한 없이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서 7월 16일, 17일 양 이틀간 저희가 투자 기업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설문 폼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이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설문에 다 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이 설문 폼과 이제 저희 지금 이 나온 부분들을 토대로 7월 18일 날 최종 투자 기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선정해가지고 또 바로 진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기간을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월요일 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의 소통은 공명 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네.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저희 상중하 평가 나눈 것들에 대한 조정을 톡방에서 이어가고 그 상중하에 대한 평가와 설문 폼 합쳐서 저희가 투자 기업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설명 마치고 오늘 긴 시간 너무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